유엔의 외부 공개회의실에서 중국인 외교관의 거짓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외교관이 앉은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 공장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순간 공장단지 전체가 망해버리는 후진국이 되어버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상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의에 참석했던 전 세계 외교관들은 진실이 맞냐며 한국을 향해 질문을 던졌죠. 그때 한국 외교관은 식은땀을 흘리고 유엔 대사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엔 대사의 일갈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렉시라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연합기구인 유엔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던 저는 최근에는 세계 인구에 관한 분석을 하며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특징적인 인구 밀도와 산업공학을 연구 중인 저는 특히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구 밀도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발표 자료를 위해 한국도 3번 이상 방문해오며 한국에 대한 선진국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가 태어난 영국이나 일반적인 유럽권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안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물론 도시와 생산공장 단지가 적절히 섞인 효율적인 선진국 인프라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제가 이런 발표를 진행할 때마다 꼭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의 99% 확률로 중국인 외교관들이 한국은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발언은 물론 현재 한국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산업 노동자는 중국인들이니 그들이 모두 파업을 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은 1초 만에 끝이 나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 주권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들의 수준 낮은 질문을 무시해왔으나 바로 얼마 전 저는 정규 회의 시간에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인구 분석 전문 유엔 대사님께서 정규 회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기에 유엔 대사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을 인구 밀도 대비 매우 효율적인 대기업 생산공장 단지와 물품 생산량을 가진 특별한 선진국 국가라는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유엔 대사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한 중국 외교관이 뭐라고요?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앉은 자리에서 손도 들지 않고 저희 유엔 대사님을 향해 대체 왜 대다수의 유엔 대사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밀도가 선진국이라고 올려치기 하고 있느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진행했고, 역시나 제가 겪어왔던 상황과 똑같이 현재 한국의 경제 주권은 한국의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며 가난한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유엔 대사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외교관을 향해 자기 생각에 대해 더 발언을 진행해보라고 했고, 그렇게 중국 외교관은 신이 나서 기괴한 발언을 더더욱 떠들어댔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관의 발언이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엔 대사님이 왜 통쾌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완벽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두뇌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인가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민을 간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 가난한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상황을 도우려고 중국 정부에서 모국의 마음으로 파견을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는 한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뛰어난 두뇌와 학업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마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의 반도체 경제 상황이나 IT 계열 산업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하다니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실이에요. 특히나 현재 유엔 대사님은 물론 회의실의 많은 외교관들까지 한국이 그저 선진국이고 뛰어난 경제 대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은 공장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마저 갖춘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인들 스스로는 너무 멍청하고 IQ가 낮은 나머지 공장 생산을 담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공장 생산이 아닌 그 공장을 최초 건설하고 계획한 사업체도
한국의 대기업이 한 것이 아닌 중국 정부가 해준 것이 100%인 사실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저희 대국 중국이 지어준 사업계획서와 중국인 노동자들로 경제 수출을 하고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라면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평균 시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시급이 1,000원인 나라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중국의 노숙자보다 못한 삶을 한국인들은 강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공장 단지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할 지능을 가진 한국인들이 애초부터 없기도 했지만 한국 청년들의 약 80%가 취업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암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을 엄청난 인구수로 한국으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경제 생산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경제 생산 규모나 대기업 공장 단지들이 중국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유엔 대학교에 다닐 정도의 지능이라면 굳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 원에 한국으로 취업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곳의 외교관들과 유엔 대사들은 마치 모두가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공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대단하다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한국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이루게 만들어준 중국인 노동자들인데 말이죠. 또한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현지 한국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중국인들은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속국인 한국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속국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들이 중국어를 쓰고 단지 조금 거칠게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일머리로 생산 설비를 잡고 있으니 질투와 국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생리 현상마저도 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저희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욕하고 더럽다며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상위 10%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오로지 속국인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부모된 마음으로 한국의 공장 단지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쓰레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꽤 뛰어난 유엔이라는 이곳 회의실의 외교관들도 이러한 한국 공장 단지의 진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을 올려치기 하고만 있죠. 상식적으로 4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평균 월급이 300원이던 한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경제대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의 이면에는 모두 저희 중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엔 대사님에게 회의의 정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땅의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결과물이나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들 전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단체 파업을 하도록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 수출과 대기업 연구단지들은 단 하루 만에 망해버리고 말겠죠. 저는 대국 중국인들을 대표해 유엔 대사님에게 진실한 회의를 진행하라는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저희 중국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외교관은 앉은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려치며 울분스러운 기괴한 발표를 진행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의 세뇌에 빠져버린 평범한 중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은 자신의 발언에 별다른 회의실에 호응이 없자 다들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한국의 경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한다면 망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간 것은 그저 단순히 가난한 중국을 떠나 돈을 벌러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냐며 그게 싫으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제발 좀 떠나라는 폭소를 터뜨리는 농담들이 터져 나왔고 이는 중국인 외교관의 주장과 달리 담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유엔 대사님께서 중국 외교관에게 이름을 묻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중국인 외교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외교관이 상식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보다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 중국인들이 굳이 중국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유엔 대사님은 중국 외교관에게 두 가지 담백한 질문을 날리셨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외교관은 그저 이것을 못 들은 척하며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유엔 대사님께서는 역시나 이것마저도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듯 그 중국 외교관의 핀 마이크를 가져가시더니 지금부터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는 말을 남긴 뒤 역관광 발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중국 정부의 압박이나 한국 정부의 압박도 없었고 그건 순전히 그들이 살기 위해 내린 선택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취업을 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 노동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오고 말았죠.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고마운 나라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중국이 왜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피하는지 보여주는 알맞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외교관은 아까부터 계속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속국인 한국을 챙기기 위한 중국인들의 배려라고 하는데 그런 배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 내일이라도 한국을 떠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최선진국 한국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한국은 아무런 학업 그리고 취업 자격 조건이 없는 중국인 노동자라도 공장 단지에서 1차원적인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일을 해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장 단지 자체가 없을 뿐더러 하루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완전히 압살되어 버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국가 멸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국의 젊은 청년층과 중년층들은 지금이라도 가난한 파산국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면 중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고 중국이 가지지 못한 시민의식과 위생관념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유국가 물가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해 한 달마다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의 삶이 보장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중국 외교관의 주장처럼 이들이 한국인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개인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보다 부유한 한국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생산 노동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어떤가요? 아까 중국인 외교관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중국인 외교관들의 선동 발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문장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파산 국가라는 설정입니다. 중국 외교관에게 묻고 싶네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중국의 뛰어난 경제 인구나 학업 인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니 그것을 막기 위한 대의를 위해 이런 쓰레기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중국 정부의 세뇌에 완전히 빠져 그들을 위한 꼭두각시의 인생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고 있다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인접 국가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중국인들의 생존 욕구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외교관과 같은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로 살아갈 인생이라면 정말 조용히 그 일에만 매진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을 위협하고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중국인 외교관처럼 중국은 한국의 모국이다. 그러니 중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목욕하면 복이 달아난다며 잘 씻지 않는 위생관념까지 가지고 있는데 위생 청결도가 세계 1위인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중국인들은 그저 냄새가 나고 고약한 심보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에 불과하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살고 싶다면 부유한 선진국 국민 한국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외교관의 태도는 어떻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수많은 외국인 외교관들 앞에서 거짓 발언을 일삼고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길거리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근접 국가인 일본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럽의 나라들까지 중국인들은 그 모든 곳의 국가들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치안위생을 무너뜨리고 있죠. 즉 지금 중국인 외교관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인들 스스로 후진국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국의 공장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국적의 중국인 직원들이 늘어나자 그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선진국일까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끝까지 무시하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발언과 함께 한국은 아직도 중국보다 가난하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인 외교관에게 발언권의 시간을 준 것도 이를 정확히 꼬집기 위함이죠. 제 말에 단 하나의 반박거리라도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답게 찌그러져 있어 주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려도 지금 한국은 밀려오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1차 노동자로 굴리며 경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효율적인 최선진국이니까 말이죠. 다른 외교관들도 확실히 한국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나라 유엔 대사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중국 외교관에게 일침을 날리셨고 유엔 대사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유엔 학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입학한 중국인 외교관들이 자신들끼리 무리를 만들어 대학교 내부에 있는 공원이나 복도를 생리현상으로 더럽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에 중국인들의 위생관념 문제는 유엔에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회의실의 외교관들은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결국 한국의 공장 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보이냐며 공개적으로 중국인 외교관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인 외교관의 기괴한 발언에 따른 정당한 답변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외교관들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용히 정리되려던 찰나 회의실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한국인들보다 평균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두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발언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외교관의 발언이 터져 나오자마자 저는 회의실에 친구들과 풋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구산업국 나라 외교관이라면 각 나라의 평균 IQ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IQ가 매우 높은 나라였지만 중국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사실상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최하위 평균 IQ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관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비위생적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대사님, 중국인들은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2배는 높습니다. 아무리 중국 노동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의 역할을 해주면 한국은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일을 해봐야 돈을 못 번다니까요. 저 중국 외교관의 발언은 단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엔 대사님께서 한국을 옹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 중국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마치 재능기부와 같은 공장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국 중국인들의 선량한 마음 아닐까요?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은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며 다시 한번 기괴한 변명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이 발언은 유엔 대사님의 단 한마디로 박살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들은 한국을 떠나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재능 기부하지 말고 한국을 떠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봐야 대기업에서도 못 받는 돈을 한국에서는 공장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한국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지금 완전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평균 IQ 자료 부분은 대체 어디서 확인한 것일까요?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 각 국가 간의 평균 IQ 수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전 세계 1위에 가까운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순수 IQ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대다수 지표에서 1위가 아닌 최하위 지표를 보이고 있죠. 사실상 당신들의 지능 수준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완전한 후진국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은 400만 원이 넘은 완전한 최선진국의 나라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부분에서 영국 그 이상의 수준이고, 물가 대비 월급 부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1위 지표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부유함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아직도 세뇌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공장 단지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하더라도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중국인들이 알아서 사라져준다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취약계층이나 평범한 직원들이 채우게 되고, 이는 한국에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거든요. 중국인 직원들을 써봐야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대국 중국인을 보고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민폐를 끼치거나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수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외교관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깨우치고 싶다면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표를 사드리죠.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중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고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 한 미국인 여성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공항을 휙 둘러보더니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사기 아니야. 나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인 여성에게 주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켈리라고 합니다. 중국으로의 여정은 꿈으로 가득 찬 가슴과 호기심으로 들뜬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게임 회사에서 일하던 저에게는 중국 최고의 기술, 대기업인 텐센트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은 설레는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투자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제가 중국에 매료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기술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놀라운 부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중국은 특정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빠른 발전과 고대의 전통과 미래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하고 중국의 기술 신화와 얽혀있는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전 이번 출장이 제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중국 텐센트 본사가 있는 선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으로 내려오면서 혁신으로 활기찬 도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 미래로 도약하는 사회 등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만들어온 이미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된 현실은 각본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은 입국 심사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듯 신속한 디지털 수속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긴 수작업 대기열과 구시대적이라고 느껴지는 절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던 공항은 의외로 낡고 불편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직원의 설명은 기술 천국이라는 중국에 대한 제 인식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공항에서 텐센트 본사로 이동하는 동안 제 기대와 주변의 현실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세련되고 깨끗한 거리와는 거리가 먼 선전의 거리는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공공의 예의는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의 이미지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이해하기 힘든 무질서한 장면들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텐센트 본사에 도착한 저는 이곳에서 적어도 제가 상상했던 중국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메타를 따라한 듯이 엄청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시설도 엄청 좋았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숙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바퀴벌레가 들끓으며 전반적으로 낡은 건물은 제가 생각했던 텐센트의 혁신과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변기는 매일 막혔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공화장실도 저를 당황하게 만든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모든 게 오픈이 되어 있었고 옆 사람 얼굴까지 보일 정도로 프라이버시와 기본적인 위생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했던 건 뭔지 아세요?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날은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저만 당황한 것 같이 보이고 중국인들은 익숙하게 사용하더군요. 제가 생각한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며칠 경험한 뒤 번화한 선전의 거리를 지나 텐센트 본사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기술혁명의 심장부에 발을 들여놓은 저는 최근 미국 게임 회사를 인수한 거대 기술기업 텐센트의 본사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는데요. 텐센트에서의 첫날은 완전히 다른 우주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매끈한 유리 외벽, 활기찬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았던 허름한 숙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중국 내부의 극심한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멋진 빌딩과 멋진 내부가 구글같이 멋있더라도 건물만 구글이라고 구글이 될 수 없는 법이죠. 그건 바로 업무 문화였는데요. 텐센트의 업무 문화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비교적 느긋하고 창의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텐센트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강도 높은 업무 윤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고 고된 데다 제가 익숙했던 정규 근무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996이라는 개념은 소문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창의적인 그룹에서는 약간의 휴식과 다른 경험이 필요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으로서 저는 고립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의사소통은 큰 장벽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멍하니 쳐다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일쑤였고 복잡한 직장 내 역학관계 속에서 제한된 이해력으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동료 대부분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고 이는 이미 복잡한 사회구조에 또 다른 층위를 추가했습니다. 집단주의 의식이 강했습니다.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하향식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에서 익숙했던 개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회사, 더 나아가 국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업무 문화의 강도가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근무 시간, 개인 시간 부족, 그리고 항상 외부인이라는 느낌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의 저류가 있어 소외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고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어로 몇 가지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고 현지 관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동료들과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이념적 차이가 너무 심했고
제가 갈망하던 소속감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핵심 인사들은 모두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업한테 우리 기업이 인수가 당한 건지 전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과 꿈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어떻게 이런 굴욕을 당한 거지?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전의 공공장소에서의 경험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웠습니다. 사생활 보호의 부재, 공중위생 기준의 현저한 차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은 고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편안함을 찾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중국의 선도적인 기술, 대기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설렘은 저와 너무도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중국 기술혁명의 일원이 되겠다는 꿈은 점차 익숙함과 편안함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과 직업적 환멸 속에서 휴가를 내고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휴식과 새로운 관점을 찾고 싶었던 저는 이 결정이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지만 짐을 꾸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여기를 무조건 벗어나자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선전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저는 불안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중국 특히 선전에서의 시간은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였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선전에서 경험한 것과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중국 공항에서 느꼈던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경험과는 전혀 다른 효율성과 체계성의 모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이러한 변화는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로 선전에서 목격했던 끊임없는 현대화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시민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공공장소에 현재를 간과한 듯 쓰레기가 널려 있고 무질서한 선전의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서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었으며 선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인 공감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따뜻함과 예의는 중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강렬하고 종종 비인격적인 상호작용에 지친 저를 달래주는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서울의 기술 발전은 똑같이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선전이 웅장하게 기술력을 자랑했다면 서울의 기술은 일상생활에 더욱 녹아든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술 발전과 문화 보존 사이의 균형은 빠른 발전 속도가 삶의 다른 측면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전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탐험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강변의 평화로운 산책, 활기찬 문화, 현장 맛있는 한식 등 모든 경험은 선전에서의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균형과 조화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비록 짧았지만 성찰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처리하고 다른 아시아적 관점으로 대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인간의 따뜻함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국은 기술 발전이 문화적 풍요로움과 인간 중심적 가치와 결합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궁궐 속에서 저는 심천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즐거운 발견이었고 중국에서의 고단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식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는 장엄한 경복궁에 매료되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은
제가 선전에서 목격했던 현대화를 향한 끊임없는 추진과는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예의와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공동체 문화의 진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인사동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현지인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된 고풍스러운 찻집을 추천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절은 제 영혼의 보약과도 같았고 선전에서의 비인격적인 상호작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의 기술적 세련미 역시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선전의 눈에 띄는 기술 우위와는 달리 서울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시 운행되는 지하철을 비롯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 증거였습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거래가 수월해졌고 이전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운 김치에 톡 쏘는 맛부터 불고기의 고소한 맛까지 매 끼니마다 맛과 식감에 대한 탐험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풍부한 미식 유산을 기념하는 경험이자 축제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일상화된 공동 식사, 문화는 선전에서의 혼밥과는 확연히 다른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지역 공예품과 길거리 음식이 있는 서울의 야시장은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시장을 거닐면서 저는 선전에 고립되고 바쁜 생활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공동체 의식과 활기를 느꼈습니다. 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저는 한국인의 삶에 대한 열정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이 중국에서의 도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전통 인간의 따뜻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 선진적이면서도 문화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적으로 다른 이 두 나라는 저에게 인간, 사회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특히 선전에서 저는 기술 및 경제 성장의 거침없는 속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현대성이 전통적 가치와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앞만 보고 질주하는 곳이었죠. 끊임없는 업무 문화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강조, 눈에 보이는 환경 피해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사회가 때때로 현재를 간과하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문화 전통, 개인의 행복에 대한 뿌리 깊은 존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공공장소, 문화유산을 현대적 혁신과 함께 기념하는 모습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병치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찰이나 연결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발전 속에서 잠시 멈춰서 순간을 감상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선전의 압도적인 강렬함부터 서울의 고유한 조화까지 대조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회가 기술과 현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모델은 끊임없는 발전과 집단적 노력으로 개인의 안락함과 환경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문화적 정체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개인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진보를 이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한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과 발전, 철학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저에게 전통과 현대의 균형,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치, 사회 발전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등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놀라운 두 나라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된 저의 일부를 남겨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우리가 진보와 기술을 추구할 때 인간성을 정의하는 문화적 가치, 인간관계, 환경적 고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얻게 되어서 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직서를 넣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꼭 근무하고 싶네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듯이 한국 기업은 분명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기업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온 스위스 여성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정말 음식 냄새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는단 말이죠. 난 코를 막고 있겠어. 아무래도 상한 음식 같아. 과연 여성들이 말하는 음식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혹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한 음식을 제공한 주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사는 주부 데몬입니다. 저는 항상 집이라는 익숙한 안락함에 둘러싸인 조용한 생활에 만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녀회의 예상치 못한 초대가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오랜 전통 속에 자리 잡은 스위스의 고풍스러운 마을에서 제 삶은 가족, 친구 집의 안락함이라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과 마을 생활의 소소한 기쁨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이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뒤에서 보거나 책에서 읽은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짧은 뉴스나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먼 나라였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막내를 위해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한 지역 부녀회의 대표인 레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가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자는 취지였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자금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라는 오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경험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반은 안심하며 미소 지었어요. 데몬 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한국은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직접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음 날 가족들과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저는 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껍질에서 벗어나 작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경험해야 할 때였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가족들과 작별 포옹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공항에 모였을 때 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동지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유럽 공항에서 경험했던 길고 지루한 수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청결함과 직원들의 정중한 업무 효율성에 주목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잡한 곳에서 종종 느꼈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는 사회 질서와 존중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가득 찬 서울이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통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생동감 넘치는 색채 사방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감각에 과부하가 걸렸지만 가장 짜릿한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다양한 광경과 소리 냄새로 가득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파는 노점상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상점,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까지 마을의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부녀회 단체는 한식 쿠킹 클래스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정말 기대했던 체험이었습니다. 요리 스튜디오로 가는 지하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열차는 정시 운행되었고 역은 낙서로 얼룩진 벽과 쓰레기로 뒤덮인 선로하는 거리가 멀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쿠킹 클래스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 강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익숙한 유럽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의 한국 음식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그 세심한 과정과 김치의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영양이 풍부한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보고 된장과 간장을 담근 것도 보았습니다. 각 요리는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엔 콩 발효 요리인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성과 인내심은 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경외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벚꽃 시즌이 한창이던 어느 날 우리 일행은 벚꽃 축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연분홍 꽃잎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계절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낯설면서도 매혹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광경이었어요.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늘 자연과 가까이 지냈지만 벚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처음이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의 광경 축제 분위기, 공동체 의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고 평생 간직할 추억이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동료 여행자 몇 명과 함께 진달래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진달래꽃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색채의 향연이었어요. 꽃 사이를 걸으며 저는 세상을 새롭게 발견한 소녀처럼 자유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자연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통찰력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한국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도 이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금세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도시의 청결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와 낙서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한국인의 시민적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 이런 청결함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결이 문화의 일부분이자 사람들이 환경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적이는 시장과 한적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서울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이 밤에 두려움 없이 혼자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변화이자 한국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변했습니다. 산사인이 전멸하며 도시를 형형색색의 만화경으로 물들였습니다. 저희는 밤문화 속으로 들어가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수많은 식당과 카페를 탐험했습니다. 서울의 미식가들은 모든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그 자체로 경험이었어요. 석쇠에 둘러앉아 직접 고기를 굽고 여행 동료들과 반찬을 나눠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음식과 우정을 나누는 공동의 경험이었어요.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 식사 문화였습니다. 나눔과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식사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개인주의적인 식사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제 여행의 다음 단계는 한국 문화의 중심, 특히 요리 유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리 클래스를 통해 한국 요리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유명한 전주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을 때 우리 일행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열차는 효율성과 편안함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행은 순조로웠고 울창한 시골과 고풍스러운 마을을 지나는 동안 경치는 숨이 멈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과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는 한옥과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도시였죠. 첫 번째, 방문지는 포장마차와 노점상들로 북적이는 미로 같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음식 굽는 냄새와 향신료, 냄새 그리고 한국 특유의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시식하며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흑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호떡, 비빔밥, 고로케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하이라이트는 야채와 고기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비빔밥으로 유명한 비빔밥이었어요. 저희는 대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온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셰프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비벼내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의 작업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한 입은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이었습니다. 또한 전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풍년 젤과 초코파이는 달콤한 초코와 고소한 견과류, 그리고 딸기잼의 세 박자 조합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브라우니를 많이 먹어보았지만 한국식 초코파이는 유럽식 브라우니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전주를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전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느린 속도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음식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전통 양조장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와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술을 시음하면서 그 속에 담긴 장인 정신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도시와 시골이 어우러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조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여행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거리는 더 매력적이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한국의 심장부를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적한 동네를 걷다가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편안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이 광경은 이제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누리는 안전함과 자유로움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늘 불안해하고 아이들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어린 자녀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신선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양국 간의 육아 방식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질서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참을성 있게 줄을 서고 교통규칙을 성실히 준수했으며 길거리의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그룹은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리와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교실은 전통적인 학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균형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중 교육 노력에 대한 강조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강조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도 준비시키는 총체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다르다는 것이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선입견을 넘어선 시각으로 바라보고 낯선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여의도 파크원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전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행을 망설이던 제 모습부터 서울에서 아름다웠던 미식 요리 여정이 오마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유명한 미슐랭 맛집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한국인들이 계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콩국수는 설탕과 소금을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콩국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추어 먹을 수 있는 여름 별미였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우리 일행은 작별 만찬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았던 순간 배운 점, 이번 여행이 우리를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나눈 경험을 축하하는 이야기와 웃음이 가득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한국의 음식은 마지막 식사에서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작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자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아이들이 이 나라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행이 주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많은 것을 가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고 감상하도록 장려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물리적인 여정을 넘어선 한국과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연결 경험과 추억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마을로 돌아온 저는 익숙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몇 주 전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한국에서의 모험을 공유하며 번화한 도시, 고요한 시골 따뜻한 한국인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활기찬 축제와 고궁 아름다운 벚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아이들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나곤 했습니다. 집에 한국적인 요소도 조금 가져왔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한국 요리를 재현해보고 한국의 전통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한국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고 일상에 새로운 풍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나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옹호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여행은 단순히 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한 숙소에서 프랑스 출신의 부부가 갑작스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한국에 가야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노빠꾸구나. 두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영국 여행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아내와 함께 영국 여행을 하는 중에 베리 씨는 마음에 큰 요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떠난 영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고향 프랑스에서 광활한 유럽 대륙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와 소설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묘사된 영국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안고 마침내 영국으로 떠난 저희는 런던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서툴렀던 저희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했지만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 어떤 걱정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광활하고 탁 트인 런던의 하늘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고향인 프랑스의 좁고 오래된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고 드디어 영국에서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렌터카 예약 과정이었어요. 저희는 우리만의 속도로 런던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절차가 더 어려웠고 저희의 요구 사항을 렌터카 업체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 문제로 인해 고급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벤츠나 테슬라 같은 최신형 고급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저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렌트한 차량의 종류가 안전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저희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혼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험은 예상치 못한 여행의 현실에 적응하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런던의 풍경 속을 달리며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는 사뭇 다른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경험은 자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현지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우리의 모험은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처럼 비슷한 경로로 여행 중이던 한국인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겪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관광 지역 밖에서 차량 탈취와 총기 위협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대화는 저희를 놀라게 했고 주변 환경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영국 여행에 대해 잘 준비하고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희는 그들의 정보력에 감탄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한국인 부부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맨체스터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를 만나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영국처럼 광활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특히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고 익숙한 프랑스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심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적응력과 경각심을 시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나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은 종종 유머러스한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낯선 땅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맨체스터로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런던의 광활한 풍경과 독특한 문화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은 렌터카를 반납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배움 적응의 여정이었습니다. 런던의 광활한 풍경에 작별을 고하면서 아내와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과 런던의 독특한 매력과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시간은 모험과 배움, 예기치 못한 만남이 어우러진 시간이었고 박순간은 우리 여정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를 타고 떠난 여행은 여행의 편안함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렘이 어우러진 경험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영국 여행의 상징인 기차는 영국의 다양한 풍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사연과 목적지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차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런던에서 만났던 한국인 부부와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차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함께한 여정은 여행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함께 보낸 몇 시간 동안 대화는 여행 경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험, 우리가 직면한 도전, 우리가 마주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일화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풍부한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팁과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계획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자신만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깊은 인연을 맺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분주하면서도 평화로운 대조의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우리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활기찬 도시, 고요한 시골, 풍부한 문화유산, 따뜻한 한국인의 정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즉흥적이었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차 여행은 여행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오해, 그리고 때때로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영국 여행 경험은 여러모로 저희와 닮아 있었고 이러한 이해 공유는 우리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기차 여행이 끝나고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계속 연락하고 앞으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커플과 기차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만남을 넘어 문화와 대륙을 뛰어넘는 연결고리이자 여행과 탐험의 보편적인 본질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여행의 마지막을 알리는 기차가 역에 정차하자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즉흥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도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여행하면서 풍경이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맨체스터는 우리가 떠나온 런던의 분주한 도시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멋진 산과 고요한 분위기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환경 속에서도 런던에서 배운 교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주변 환경을 더 잘 인식하고 영국 문화의 뉘앙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가 우뚝 솟은 로키 산맥은 런던의 넓게 펼쳐진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기는 더 맑고 환경은 더 고요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자연은 숨이 맞을 듯 아름다웠고 저희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종종 멈춰 섰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시간은 평화롭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탐험하고 고산 호수에 감탄하고 현지 요리를 즐겼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자연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종종 런던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과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와 여행 준비 과정, 영국 문화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던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부부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저희는 영국을 넘어 세계로 여행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남은 시간은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는 데 보냈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탐험한다는 설렘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순한 영국 탐험으로 시작했던 여행은 이제 글로벌 모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를 떠나 한국으로 떠날 때 우리는 짐뿐만 아니라 추억과 경험의 보물창고를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 예상치 못한 것을 포용하는 것,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성취감과 함께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영국을 출발한 비행기가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아내와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새로운 땅을 처음 보게 될 날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몰입할 준비가 된 저희는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으로 시작된 여정이 아시아의 심장부로 이어진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인천국제공항은 듣던 대로 한국의 현대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주변 환경과 한국 전통 문화가 엿보이는 공항 인테리어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활기찬 수도인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궁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번화한 시장과 고유한 공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고 저희는 서울에서의 일상의 리듬에 휩쓸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건축의 멋진 예인 경복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광활한 경내를 걸으며 정교한 설계와 공기 속에 스며든 역사의식에 감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한국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부부가 추천해 주었던 창경궁에도 가보았습니다. 넓은 들판과 호수, 그리고 하얀색 온실 정원이 대한제국 시대를 아름답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어떤 건물에도 방해받지 않는 푸른 하늘이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식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지글거리는 삼겹살부터 풍미 가득한 설렁탕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빔밥, 김치, 불고기 같은 고전적인 음식부터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가득한 치즈, 돈가스와 로제 떡볶이 같은 현대적인 음식까지 다양하게 맛보았습니다. 노점상이나 식당 주인 등 모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고생 3명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열렬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상황과 뉘앙스를 지켜보니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지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 먹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소위 부먹파와 찍먹파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고생들이 떠난 뒤에 주인장에게 물어 탕수육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긴 저는 탕수육을 시켜 아내와 함께 맛의 차이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아내 모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방식의 차이마저 한국의 즐거운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서울을 벗어나 고요한 시골과 해안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부산 등 한국인의 삶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서 한국 전통 생활 방식을 경험했고 부산에서는 활기찬 해안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내내 우리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에 끊임없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연결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전통과 관습에 대한 깊은 존중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여행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여행 일정에 없던 곳이었지만 지금까지 방문한 여행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깨달음을 주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 대륙을 탐험하고 싶다는 꿈에서 시작된 여행은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문화와 국가에 대한 심오한 탐험으로 발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우리는 기념품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추억, 그리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준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발견이 있었던 이 여정은 여행의 변화무쌍한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꿈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